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오늘도 십상시 보고서 파문 속보를 중심으로 뉴스K 준비했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 뉴스K 잠시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십상시 보고서 파문이 커지면서 한껏 위축된 모습을 보이던 새누리당 지도부가 야당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이는 등 오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자신감을 가지라는 주문을 받은 뒤에 나타난 이른바 박근혜 효과였습니다. 세계일보에 실렸던 십상시 보고서에서 검은 칠로 지워졌던 부분의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과 국세청장을 교체하라는 지시 내용이고 이는 6, 7개월 뒤에 현실이 됐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중계카메라 연결해 보겠습니다. 곽바오 PD. 자, 입이 없다는 말까지 했던 새누리당 지도부가 오늘 많은 말들을 했더군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십상시 보고서에 대해 찌라시에나 나올 법한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기존의 인식이 바뀌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후에 새누리당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특히 어제 민주연합이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의 오늘 최고위원회의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 사건을 야당에서 검찰에 다시 또 고발하는 것은 사안의 진실을 국민들 앞에 밝히려 하는 것보다는 이 일을 이용해서 여권을 뒤흔들려고 하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어서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정치 도의상 또 정치 검도를 벗어난 이 일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12명을 무더기로 고발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국정 마비라고 하는 상황까지도 염두에 둘 때 대단히 우려스럽고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사람 외에도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서청원 최고위원 등 새누리당 지도부가 한 목소리로 야당의 행보를 비난했는데요. 십상시 파문을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라는 문체부 메모와 같은 상황을 실제로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공무원 연금 개편의 시급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이 역시 십상시 파문에 쏠린 국민적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특히
공무원 연금 개편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체 구성 요구에 그동안의 태도보다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였고 정기 국회 후 공무원 연금 개편과 사자방 국정조사에 대해 여야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며 두 사안의 빅딜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세계일보가 십상시 보고서를 처음 보도할 때 검게 칠해져 있던 부분이 있었죠. 그 내용이 확실히 확인이 된 겁니까? 네, 오늘자 중앙일보는 십상시 보고서 중 검게 칠해진 부분에 정윤회 씨가 김덕중 당시 국세청장의 업무 능력을 지적한 사실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윤회 씨가 작년 말 십상시 송년 모임에서 김 전 국세청장에 대해 일을 제대로 못한다, 장악력이 부족하다고 교체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먹칠된 부분에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김 전 청장은 지난 7월 후임이 발표되면서 물러났습니다. 후임 발표 하루 전까지만 해도 지방 세무서를 순시했다는 점에서 예상치 못한 인사라는 평이 있었고 정 씨의 입김이 결국엔 관철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세계일보도 자신들의 최초 보도 중 먹칠 처리한 부분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정윤회 씨가 작년 말 십상시 모임에서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퇴출시키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정 씨는 당시 이 수석에 대해 근본도 없는 놈이 VIP 한 명만 믿고 설치고 있다. 한 칼에 날릴 수 있으니 적당한 건수를 잡고 있다가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이정현 현 의원 역시 지난 6월 홍보수석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아울러 세계일보는 십상시 보고서가 이른바 10인 모임 참석자를 통해 직접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고 모임의 실체를 입증할 증거자료도 청와대 감찰 당시에 제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야당 일단 고삐는 주인 형국입니다. 오늘은 어떤 공세가 있었습니까? 네, 민주연합은 십상시 문건이 모임 참가자의 증언에 의해 작성됐다는 보도, 그리고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어제 오찬을 언급하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문희상 민주연합 비대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의 오늘 아침 비대위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선 개입이 현재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국민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각종 인사 참사의 배후가 이제야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과감히 읍참마속해야 합니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의원의 게이트에 대해서 대통령이 검찰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직접 이 사건은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는 식의 결론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주연합은 십상시 보고서 파문 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에서 대여 공세에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연합 진상조사단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정치적 호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각종 민생 법안과 결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비선 실세 공방이 격화되면서 본회의를 취소했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모레 2+2 회동을 갖고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 개편 등에 대한 협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검찰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정윤회 씨는 검찰에 언제 나가는 겁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모레 오전 10시 정윤회 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문건 내용의 진위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정 씨에게 청와대 비서진과 정기적으로 만났는지, 만남에서 청와대 내부 동향을 보고받는 등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박관천 경정 또는 조응천 전 비서관과 대질 신문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동열 전 대정지방국세청장을 문건 내용의 최초 제보자로 특정하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십상시 멤버로 지목된 청와대 직원들 일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 전 청장이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에게 해당 내용을 제보했다고 보고 오늘 박 경정도 추가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대구 경북 출신입니다. 박 전 청장은 비밀 회동에 직접 참석하거나 목격하지는 못했고 전해 들은 얘기를 박 경정에게 다시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오늘 국회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출석했습니다.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십상시 보고서의 성격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자 황 장관은 수사 중이어서 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찌라시다, 누가 유출자다 이렇게 결론을 제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문답 중에 대통령이 왕이자는 소리까지 나왔더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은 사건의 심리 심판에 관한 조사 연구 업무 1년 내내 작년 1년 내내 댓글 예? 또 금년 들어서는 또 무슨 세월호 또 카톡 때만 되면은 근거도 없이 이렇게 정치 공세가 난무하는데 정말 좀 중심을 잡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검찰에도 확실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민정수석실에서 보고한 문건은 그걸 찌라십니까? 공정원상입니까? 그 정도는 그것도 답변이 안 돼? 그것도 수사 대상이고 아직 결론이 난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찌라시다, 사실 묵은데 이렇게 했어요. 수사 중인 사건에 장관도 답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점에 대해서 검찰이 처리 수사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님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대통령 말씀은 일체 평가 못한다. 무슨 왕입니까? 그러면서 청와대는 실세가 없다. 진돗개가 실세다. 이거 국민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제 고향이 진도입니다. 진도 사람이 한번 진돗개한테 가서 부탁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면은 대한민국 검찰이 권력 최고의 핵심부인 청와대, 비서실장, 문고리 3인방, 십상시를 어떻게 수사하겠어요?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국민이 믿지 않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도 좀 전화해봤어요. 암담하다. 대통령이 결론 내놨는데 어떻게 수사한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수사팀이 그런 말을 했습니까? 수사? 아니, 지금 장관이 저 수사하는 거예요? 아니, 뭐 좀 그런 말씀하시기 위해 걱정이 됐으면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였습니다. 네 번째, 외국이 이제 중대한 우려를 끼칠 우려. 앞서 보도한 대로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 씨와 청와대 비서관 등 12명을 고발한 데 대해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이 사태 끝나고 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일종의 협박도 나왔고, 야당이 집권했을 때 자신들은 문제를 모두 정치권에서 풀었다는 어거지 주장도 내놨습니다. 대통령 탄핵까지 관철시킨 사실을 벌써 잊은 모양입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과 서청원 최고위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대표를 비롯한 여러 최고위원님들이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번 문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다시 중앙지검에 의원 여러 사람이 가서 사진 찍고 고소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형법에 무고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죄가 없는 것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되는데요. 어제 고소장을 낸 새정치민주연합의 팀장은 법관 출신입니다. 이 사태가 끝나면 사법당국도 그 점이 무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철저하게 봐주기를 요청합니다. 정치는 일찍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과거 우리가 야당할 때도 이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온노비 사건도 있었고 지금 야당이 집권했을 때 무수한 사건이 있었어도
이것은 검찰과 특검에서 할 문제는 처리하도록 했고 정치권에서 풀 문제는 정치권에서 풀었지. 아무런 검찰의 수사 중인 사건을 고발하는 행위는 일찍 정치권 없었다. 참 아쉽고 야당 지도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처음 직선제로 치러지는 민주노총 임원 선거가 내일 종료됩니다. 투표율이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직선으로 뽑히는 최초의 위원장을 바로 만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 선관위는 투표율이 50%를 넘길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직선제 진행 상황을 성지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기아자동차 소화공장입니다.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 조합원들이 처음 직선제로 치러지는 민주노총 임원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부터 내일까지의 일정 중 사업장별로 투표율을 정할 수 있게 한 이번 선거에서 금속노조 대규모 노조들은 대부분 오늘과 내일을 투표일로 잡았습니다. 전국적으로 2만 곳이 넘는 투표소가 운영되는 만큼 투표율 집계도 쉽지 않습니다. 민주노총 선거관리위원회는 잠정 투표율이 지난 목요일 기준 29%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오후 6시 투표가 종료되고 각 지역본부의 개표소에 모든 투표함이 도착한 이후에나 정확한 투표율이 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투표율이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개표를 보류하고 재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선관위 측에서는 대규모 노조들의 투표가 집중된 오늘과 내일 투표 참여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표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 2만여 개 투표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바로 집계가 지금 현재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일 2월 9일 투표가 종료가 되고 나서도 바로 집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16개 우리 지역본부 개표소에서 들어온 걸 집계를 해야만 정확하게 투표를 얼마 했는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금속 노조에 아마 대공장들이 오늘 내일 투표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현대기아 GM이 이제 오늘 내일 실시를 하면 지금보다도 더 높은 저희들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는 공직선거를 제외하면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유권자가 제주도 인구보다 많은 67만여 명입니다. 하지만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고 유권자와 후보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투표 현장에서 만난 조합원들 중에는 누가 후보로 나왔는지 잘 모른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후보들 몇 면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일단 없었고, 그다음에 또 일반 그 지부 선거하고 틀리게 이렇게 뭐 특별히 와닿는 이런 공감되는 이런 이슈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나 국민들이나 이 선거를 통해서 직접 참여하는 건데 후보자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고 투표하는 것은 직선제가 큰 의미는 없다. 반면 정규직 노조 중심이던 기존의 간선제에선 입장을 반영시키기 어려웠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선제에 거는 기대가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후보로 나선 4개조 모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중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것도 이들에게는 긍정적입니다. 정말 말만 듣던 직선제를 직접 하다 보니까 우리 조합원들이 뭐 조금 어리둥절하지만 좀 또 보람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직접 민주노총 위원장을 뽑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자부심도 가지는 그렇고요. 이때까지는 뭐 진짜 말씀하셨듯이 대의원들이 그냥 가서 뽑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체 전국에서 다 뽑게 돼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힘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지난 10월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노총 내부의 소통을 혁신하고 노동자 직접 민주주의의 성과를 세상에 알리는 자부심이 곧 직선제라고 자평했습니다. 처음 시도되는 민주노총의 직선제 선거가 높은 참여율 속에 정착하는 계기를 잡을지, 투표율이 낮아 재투표까지 해야 하는 홍역을 치르게 될지 평가는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새누리당 혁신안이 오늘 의원총회 추인을 받았습니다.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하나 정도는 원안대로 추인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있었지만 주요 혁신안은 모두 원안에서 후퇴했습니다. 출판기념회의 경우 출판기념회를 허용하되 모금 활동만 금지한다는 방안이지만 별도의 대량 구매, 사전 구매 등은 막을 수 없습니다. 불체포 특권 폐지도 원칙만 확인하고 그동안 혁신위가 추진해온 세부 내용들은 추후 논의로 미뤘습니다. 그런데도 김문수 위원장은 기존 혁신안이 후퇴하지 않았다고 강변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아전 인수를 직접 들어보시죠. 불체포 특권에 관해서는 사실 원칙,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원칙에는 동의했지만은 이것을 법안을 만들 때는 기명 투표 부분이라든지 어떤 72시간 후에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저희들은 사실 전면 금지를 생각했었습니다만은 출판 결사의 자유, 위헌을 들고 나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품이 오고 가는 출판 기념회는 이번에는 막겠다는 차원에서 출판 기념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책을 팔거나 또는 입장료를 받거나 하는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다만 독자 입장에서 책을 뭐 서점이나 아니면 온라인 구매해가지고 산 거를 가져와가지고 뭐 사인을 해달라 이런 건 사인을 해줄 수 있죠. 그냥 안 보시고 이거 한 발 물러선 거 아니는데 물러선 게 없어요. 핵심이 원래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강화됐으면 되지 덜 강화된 게 약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헌법에 있는 불체포 특권조차도 우리가 입법을 통해서 완전히 내려놓겠다. 그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거를 오늘 다 확인하고 의원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안 내려놨다 이렇게 쓰시면 그거는 오보다. 요약을 하면 그 얘기입니다. 지난 글씨를 보는 것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십상시 보고서 파문이 불거지자 즉각적이고도 매우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장을 밝히라고 밖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오히려 과묵하고 신중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유지해온 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최근의 모습은 다소 생소합니다. 그동안 각종 현안에서 박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정리했습니다. 강신혜 PD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묵한 정치인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현안에 침묵하는 것으로 신중한 이미지를 부각하고 동시에 상대의 조바심을 키우는 효과도 거뒀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에 불거진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당선 이후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반년 동안 이어지던 침묵을 깬 대통령의 입장은 관여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였습니다. 이 입장은 지난해 6월 24일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의 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인 7월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직접 언급 역시 유감이라는 절제된 표현에 그쳤습니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 9월 뉴스타파와 KBS 추정 60분이 이 의혹을 보도했을 때는 물론이고 올해 2월 13일 주한 중국 대사관이 핵심 간첩 증거로 제출된 중국 공문서가 위조라고 회신함에 따라 간첩 조작이 확실시됐을 때도 박 대통령은 입장 표명 요구에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 달을 버틴 뒤 3월 10일에서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입장을 밝히지만 역시 유감이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선 공약을 파기했을 때도 지난해 7월 17일 정부 후퇴안이 발표되고 정치 논란과 비판 여론이 비등했지만 두 달이 지난 9월 26일에서야 어르신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대국민 사과 요구가 거셌지만
국무회의 등에서 불명확한 발언으로 사과 논란만 가중시킨 뒤 결국 참사 한 달이 지난 5월 19일에서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랬던 박근혜 대통령이 유독 십상시 파문에는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의 최초 보도가 나온 당일에 바로 나왔고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언급도 불과 4일 뒤인 12월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근거 없는 루머라고 선을 긋고 이 사건의 의미를 문건 유출에 대한 국기문란이자 적폐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발언을 한 지 6일 만인 어제는 찌라시에 나오는 얘기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과 대응 태도가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지침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과묵하고 신중한 이미지를 스스로 버리게 만들 정도로 다급한 상황임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이 괴가 정식으로 진돗개냐? 혈통증서 있으니까 없잖아요. 혈통증서 없는 걸 시민들한테 진돗개라고 합니까?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그 일방적인 주장에 흔들리지 마시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그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누가 실세라느니 알력이 있다느니 하는 얘기가 있지만 그런 것은 없다. 네. 그러면서 그래서 실세를 찾다 못 찾으니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가 실세라더라 이런 얘기도 있다 이렇게 전하면서 이제 농담을 건네기도 했는데요. 실세 논란에 대해선 실세는 없다며 실세는 청와대 진돗개라는 취지의 농담까지 건넸습니다. 박 대통령은 진돗개가 실세라더라 농담을 건네기도 했는데요. 이 괴가 정식으로 진돗개냐? 혈통증서 있으니까? 이 괴가 정식으로 진돗개냐? 혈통증서 있으니까? 이른바 정윤회 문건 십상시 보고서 논란이 제기된 이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이념 성향이나 지역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모든 계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이 사안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또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 7월 이후 약 5개월 만에 40%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지율이 최저점을 찍었던 지난 7월부터 12월 첫째 주까지의 지지율 추이입니다. 지난 7월에는 세월호 특별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유병헌 시신 발견 이후 검경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던 때입니다. 그 뒤에 회복세를 나타내다가 지난 10월 말 대북전단 살포와 전시작전 통제권 논란 때문에 다시 출렁였고요. 이번 달 첫째 주 들어서 다시 긍정평가가 하락하고 부정평가가 늘었습니다. 안전이나 안보 문제가 불거졌을 때의 수준으로 하락한 겁니다. 네. 대통령은 그 십상시 보고서가 찌라시라고 했어요. 국민 생각은 좀 다른 모양입니다. 네, 이미 지난 3일은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이번 사태가 법체계를 흔드는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응답했는데요. 이런 여론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지지율 조사에서는 이념적 성향이나 지역, 연령 등 모든 계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 측은 비선 실세 의혹이 관련자들의 진실 공방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고요. 또 문체부 인사에 대한 유진룡 전 장관의 증언까지 보도되면서 국민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예. 서울 시민 인권 헌장 문제 사실상 폐기한다고 밝힌 뒤로 시민단체 측하고 갈등이 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서울시의 인권헌장 폐기를 비판하는 시민단체들의 농성이 오늘로 3일째인데요. 서울시는 오늘 청원경찰을 동원해서 시민단체들이 붙여놓은 벽보를 떼고 농성장을 퇴거시키는 걸 강행했습니다. 시 측은 오전 11시 20분쯤 청원경찰을 투입했습니다. 벽보를 지키려는 시민들과 벽보를 떼고 농성장을 없애려는 청원경찰 간의 충돌이 빚어지면서 시청 1층 로비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 측이 강제 퇴거를 집행한 근거는 성소수자 단체에 보낸 3번의 공문입니다. 하지만 농성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퇴거 명령서 혹은 철거 요구서 이런 데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법률적 근거와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지 바로 이 처분서 같은 것들 법률적 근거도 없는 위법한 처분서를 그냥 내고 그냥 바로 즉시 1시간도 안 돼서 철거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법한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어떤 상황인 거죠? 네, 오전에 한 차례 충돌이 빚어진 이후 농성장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물러났던 청원경찰이 오후에 다시 투입될 거라는 얘기가 돌았지만 추가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들은 인권헌장 제정 그리고 박 시장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들은 또한 난동자의 폭력으로 공청회가 무산됐다면서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올해 판결들을 분석해서 좋은 판결, 나쁜 판결을 분류해 발표했습니다. 예. 네, 민변이 오늘 인권보고회를 열고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을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각급 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에서 올해 가장 의미 있는 판결들 그리고 최악의 판결들을 선정하는 겁니다. 법학교수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법조 출입기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매년 12월 발표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어떤 판결들이 선정됐는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올해 가장 걸림돌이 됐던 판결들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1위는 얼마 전에 논란이 됐었죠. 대법원의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이 선택됐습니다. 그리고 2위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보상을 받기로 동의했다면 정부가 추가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선정됐고요. 또 다음 순위 이어서 쭉 보시겠습니다. 3위로는 회사 경영이 어려울 경우 통상임금과 별개의 정기상여금을 노동자가 청구하는 걸 제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그리고 4위와 5위는 각각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이 적법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 그리고 2009년 철도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정됐습니다. 네. 네, 보시다시피 한 가지를 빼고는 상위 5가지가 모두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네, 1, 2, 3, 5위가 모두 대법원 판결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걸림돌 판결, 그러니까 나쁜 판결로 저런 것들이 선정이 됐고요. 디딤돌 판결이라고 부르더군요. 좋은 판결에는 어떤 것들이 선정됐습니까? 네, 그 판결들은 화면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위는 무국적 사할린 동포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 확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된 부모에게서 태어난 뒤에 무국적자로 지내온 김모 씨에게 한국 국적을 인정해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자와 수용자에 대해서도 선거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결정, 그리고 현대기아차 노동자에 대해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또 4위로는 MBC 파업이 정당하다는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이 선정됐고요. 5위는 고리원전 인근 주민들의 갑상새만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는 부산지법의 판결이 선정됐습니다. 네,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디딤돌 판결, 그러니까 좋은 판결 중에 대법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그렇습니다. 네, 10위까지 보니까 6인가요? 하나가 있던데. 네, 단 하나만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 종일 인터넷을 중심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이른바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논란이 있었죠. 예. 국토교통부가 법적인 문제까지 검토를 한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륙 준비 중이었던 항공기를 멈추고 승무원을 내리게 한 행위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조부사장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항공법 제50조에 따라서 승무원을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권한은 기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승객인 조 부사장이 비행기를 돌려서 승무원을 내리라고 지시한 것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항공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던 조 부사장의 호통 소리가 이코노미석까지 들렸다는 승객의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승객은 소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23조 1항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또 대한항공 부사장으로서 탑승해 있는 승무원을 내리게 했다는 점에서 직무집행 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이 사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대한항공의 조 부사장이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을 내리라고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내리라고 한 겁니까? 네, 비즈니스석의 경우에는 견과류를 내갈 때 먼저 드실 것인지 여쭤보고 그 다음에 접시에 담아서 내가는 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지째 견과류를 내갔다는 것을 두고 조 부사장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끝내는 사무장을 중간에 내리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를 두고 라면 상무에 있는 땅콩 부사장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 입장은 어때요? 나름대로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대한항공은 기장과 협의했고 최종 지시는 기장이 내렸다는 입장입니다. 대한항공의 입장이 밝혀진 이후로는 기장이 회항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전언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기장의 항공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보도는 조 부사장이 그 해당 승무원한테 직접 내리라고 지시했고 호통까지 쳤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후에 대한항공 측의 그 해명을 보면은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기장과 협의를 해서 내리게 했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기장과 협의를 했느냐 여부가 지금 일종의 진위 논란 대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조 부사장에게서 학차 지시를 받은 사무장이 기내교신을 통해 하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관계자는 기장이 이륙을 하기 전까지도 조 부사장이 지시를 했다는 것조차 몰랐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를 두고 보면 과연 협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세계일보는 뉴욕공항의 대한항공 운항관리사가 사무장 하차 통보를 받은 뒤에 당황하는 교신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승객일 뿐이었던 조 부사장이 자신의 요구로 인해서 빚어진 혼선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항공과 관련된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미국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입국심사장이 별도로 생긴다. 확정된 내용인가요? 네, 외교부는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출발지 사전 입국심사 요청을 받고 검토를 통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테러범을 방지하고 미국 공항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는 인천공항 승객들을 미국 측이 직접 심사하겠다는 게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인천공항에 미국 입국 전용 심사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미국 세관 국경 보호국 직원들이 이 심사장에 파견돼서 승객의 물품 검사를 직접 담당하게 됩니다. 네, 뭐 다른 나라에서도 있는 일인가요? 어떻습니까? 현재 사전 입국 심사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곳은 6개국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나다와 영국령 버뮤다, 바하마, 네덜란드령 아루바, 아일랜드 등 아일랜드와 아랍에미리트 등이 이에 해당되고요. 6개국 중에서 16개 도시에 있는 공항이 이 심사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다음 화면을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들에 위치한 16개 공항 중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캐나다와 바하마 그리고 영국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국경과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와 UAE 같은 경우에는 인접국은 아니지만 테러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심사제를 받아들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국도 아니고 테러 우려도 없는 한국이 왜 이 심사제를 받아들여야 하느냐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좀 이상한 요구고 또 이상한 검토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깊은 밤까지 쉬지 않고 판화를 새겨야 합니다. 팟캐스트라고 하는 대한 언론을 자주 듣습니다. 기성 언론의 뉴스도 듣지요. 한동안은 정시 게이트가 석권하고 있네요.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지요.
한파에 너절한 뉴스에 허리가 휘는 서민들 살림살이에 마음이 시린데 왜 자꾸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지는 거지요? 왜 자꾸 뉘우치는 심정으로 뉴스를 듣게 되는 걸까요? 크게 잘못한 것 있지 않은데 그 언저리에 가본 적도 없는데 왜? 오늘 국회 헌정기념관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상 수상자는 매년 여야가 거의 반반씩입니다. 굳이 우열을 가려보자면 올해는 야당이 다소 나았습니다. 모범 의원, 우수의원, 상임위원장 합쳐서 86명, 그 가운데 새누리당이 40명, 민주연합이 45명, 정의당 1명이었습니다. 오늘 관련 기사들이 넘쳐났더군요. 상을 받은 의원들이 독자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다 보니 특정 의원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았다는 기사들만 수십 건입니다. 의원들이 따로 보도자료를 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80여 명이 같이 받는 상이라는 사실은 감추고 혼자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기사 제목이 죄다 아무개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입니다. 여기서 기사를 쓴 언론에 의문이 생깁니다. 80여 명의 수상자 가운데 특정 의원을 골라내는 기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